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2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팟빵 게시판에 썸가이 영이님께서 시황 방송도 좋지만 종목은 아니더라도 섹터 정도는 언급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요즘에 리오프닝을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 흐름을 따르는 게 맞는지,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뭔지 이 정도만 미쓰리가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미쓰리가 시황 보는 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만약에 책을 쓴다면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과거 데이터, 과거 이슈들 갖고 와가지고 시황 보는 방법은요, 그때 이 이슈를 이렇게 해석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에너지와 시간이 되게 아깝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경제는, 증시는 매일매일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 이슈들을 체크하는 것도 버거운데 굳이 과거 데이터를 다시 공부한다? 물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굳이 그런 방법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2022년 3월 현재 이슈들을 놓고 같이 시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숙제도 제가 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시면 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제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처럼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활성화되면 제가 기대하건대 어느 순간 나도 미쓰리와 생각이 같네. 나도 어느 순간 미쓰리처럼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시황을 보내. 이런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증권사에 입사해서 시황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냥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예요. 제가 근무하고 있던 증권사 그 보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 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뭐 모닝콜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달고 나오는 시황을 계속 본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안 됐습니다. 도움이 딱 하나 된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요. 제가 그렇게 이제 증권사 근무하다가 우연치 않게 경제방송을 출연하게 됐죠. 그때 굉장히 제가 유식해 보였습니다. 보고서를 많이 읽으니까 뭐 수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하니까 겁나게 제가 유식해 보인 거죠. 수치를 많이 제공한다고 여러분 유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래서 이 이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증시는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수치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고서를 많이 읽은 덕에 뭐 수치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게 됐지만 시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시황을 좀 내려놓고 막 주식 고수를 만나서 주식을 배우면서 막 종목에 집중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 가시나가 저 미쓰리가 제가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짓은 정말 다 해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해본 짓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종목 매매는 그렇다 치고요. 종목 매매는 이건 또 완전 다른 분야니까 시황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 미쓰리가 수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지경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좀 재미지고 가장 괜찮은 방법을 여러분들께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챕터 1, 뭐 챕터 2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순서를 알려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요즘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미쓰리는요.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기사를 본다. 연합뉴스 거 본다.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사를 먼저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미쓰리가 전해드리고 있는 그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커리큘럼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연합뉴스에서 아침마다 나오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놓고 이슈들을 살피고 그 이슈들을 보면서 이 이슈가 어떻게 사그러들고 어떻게 변질되고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요, 여러분, 방향성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팩트만 있는 거죠. 근데 그 팩트도 사실 여러분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기사를 쓰는 기자 맘이에요. 연합뉴스 마지막 기사 정도에 이제 뭐 증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 증시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뉴욕에 있는 월가에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고 걔네들이 얘기한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는 그들이 얘기한 걸 보고 이렇게 계속 빠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쟤네들이 공포에 떠는 거 보니까 올라가겠구만 이렇게 그 내용 가지고도 다시 생각하는 스타일이니까 제가 지금 그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사 내용에서는 솔직히 방향성, 그러니까 시황이 더 갈 거다 아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황에 대한 시황을 공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제가 툭 던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시황을 미친 듯이 마치고 있는 이 지경이 될 정도로 그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저는 그 기사를 봤단 말이에요. 기사를 가지고 A4 용지 같은 데다가 손으로 쓰는 거예요. 1번 뉴욕 증시 그리고 밑에다가 바 쓰고 다우지수는 어떻게 뭐 하락하고 상승하고 나스닥은 뭐 몇 포인트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 지수를 쭉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이슈. 그럼 이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연합뉴스 그 기사 보세요. 다우지수가 어떻게 됐다. 이날 다우지수는 어떤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슈를 가지고 쭉 적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적은 이슈를 가지고 제가 이제 펜을 굴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부분에 경제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됐고 뭐 예를 들면 5월 달 지금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몇 프로다 이거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미 이런 방법을 알고 계셨다면은 뭐 굉장히 좋으신 거지만 글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쓰리는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면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보고서를 읽는 방법을 할 거예요. 증권사 보고서. 근데 증권사 보고서는 여러분 시황에 관련된 보고서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연말이 되면 그 다음 해 증시 전망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 그런 시황에 관련된 그러니까 보고서뿐만 아니라 업종에 대한 보고서도 나오고요. 종목에 대한 보고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요. 밥만 먹고 그런 것만 하는 애들이고 그리고 실적 시즌을 앞두고 걔네들은 기업에 찾아가서 기업 탐방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커리큘럼의 그 과정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막 시황 경제 이런 거에 어려워하시니까 마치 뉴스 기사 뭐 시사든 정치든 뭐 문화든 이렇게 뉴스 기사를 접하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뉴스를 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증권사 보고서를 제가 이제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고민할 거죠. 이런 방법을 쓸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제가 몇 월 며칠 날 어느 증권사에서 나온 이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 한번 그 전에 읽어보세요라고 숙제를 내드리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쓰리가 저는 솔직히 지금 어디 가서요. 시황에 대해서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자랑질을 하지만 2019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거를 아마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맞힌 사람이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저는 절대 기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 그 자부감, 근자감 가지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우리 썸가이 영희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죠. 미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가볍게 뉴스를 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로 넘어가는데 아마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시황 공부합시다. 자, 증권사 보고서 가져와서 하면 아마 되게 머리 아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증권사 그 보고서들 몇 군데 막 월말 증시 전문 보고서도 갖고 와가지고 제가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메일로 보내드린 적도 있었는데 솔직히 여러분 내가 미쓰리가 보내주는 어떠한 그 보고서 요약본을 뭔가 되게 좋은 자료인 것 같은 거를 받아보는구나라는 그런 감정만 있지 실제 여러분이 그게 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보고서가 주는 압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모두 한번 까부시는 그런 돈다방 미쓰리만의 시황 보는 방법, 그다음에 섹터 보는 방법, 그리고 아마 이게 최종적으로는 아마 종목 매매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솔직히 살짝 좀 겁났던 게 뭐냐면 제가 앞에 방송에서 유튜브 구독자 수 1000명 되면 제가 라이브로 한다 그랬잖아요. 라이브로 시황 보는 방법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새날에 출연하면서 새날 시청자분들이 돈다방 미쓰리를 우르르 넘어오시는 바람에 800명이 넘어간 거예요. 와, 이러다가 갑자기 막 겁나 짧은 시간에 1000명 되면 어떻게 하지? 나 뭐 카메라도 없고 어떻게 하지? 막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하튼 저는 편집이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사실 라이브가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경제방송을 라이브로만 했었단 말이에요. 생방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방송을 녹음해 놓고 이거 편집도 못하고 이런 허접한 이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여러분들과 마치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직접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설명해드리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그런 시간이 준비가 되면 저는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쓰리 정말 카메라 빨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굴로 방송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는 솔직히 그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저의 계획은 이렇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3월 21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이랑 수요일 날은 새날에 출연하기 때문에 방송이 조금 부담이 좀 있어가지고 못 올리고 있고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 새날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익숙해지면 제가 새날 방송이 있더라도 돈다방 미쓰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어제 방송은 해드리지 못했지만 3월 20일 일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월 21일 월요일 국내 증시는 전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 뉴욕 증시가 월요일을 빼고 화, 수, 목, 금 나흘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이 우리나라 증시에 먼저 반영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월요일 증시는 그래,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 그 상승의 재료를 가지고 빨간색으로 시작은 하지만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했으니까 쟤네들도 조정을 받겠지? 아마 빠지겠지? 하는 그런 기분이 반영되면서 오후장에 하락할 거고 2700선도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그 상황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를 듣지 않은 분들은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 전강 후약, 그리고 꽤 많이 빠졌습니다. 2자릿수 이상 빠졌기 때문에 좀 불안하셨겠죠.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 생각해보니까 미쓰리가 그러던데 지난주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했잖아. 피곤하겠지. 그래, 월요일 날 뉴욕 증시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게 반영이 돼서 빠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런 강력한 멘탈이 어떠한 악재가 튀어나오든 어떠한 호재가 튀어나오든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준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악재는 뭡니까 여러분? 환율이에요. 우리나라는 환율의 지배를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지배는 결국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시도했지만 안 됐습니다. 불발됐어요. 저는 뭐 그닥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뱀의 대가리냐 아니면 용의 꼬리냐 뭐 이런 관점인데, 글로벌 큰 투자은행 같은 그런 곳에서 자금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자금이 운영이 될 거고요. 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자금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라기보다 파트가 있죠. 자, 미국 주식, 유럽 주식, 뭐 남미 주식, 중국 주식, 뭐 아시아 주식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나뉘어져 있는 그 파트에는 분명히 전략가들이 존재하겠죠. 얼마나 많은 전략가들이 있겠습니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우리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섹터의 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센터장이 한번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좀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자 어떤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여전히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봤을 때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투자한다? 예. 그런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그냥 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그 뭐 지인, 제가 옛날 방송에서 오빠 했던 그런 분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지금 미사일 비스무리한 걸 막 쏘대고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는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이성적이고 막 이렇게 객관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선제 타격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이번에 국방부로 옮기니 뭐니 이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우리 기레기들, 외람이들이 윤석열 당선자를 물고 빨아주고 커버해주느라고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은요, 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사귀었던 오빠가 그 뉴욕 월가의 투자 전략가 오빠였단 말이에요. 예. 그냥 알고 있는 오빠가 아니라 사귀었던 오빠니까 제가 얼마나 깊숙이 후벼 파서 알아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요, 어마무시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빠랑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대한민국의 뭐 증권사 센터장들이 다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눈이 높아진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지금 외국인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경제 자체 내로 환율의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외국인들의 투자는 결국 환율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가 뉴욕 증시는 막 상승하고 금리를 인상하네 뭐하네 막 상승하고 계속 그런 리스크를 안고도 막 쭉쭉 빡빡 나가지만 대한민국은 상승 여력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오르니 내리니 물론 중요하죠. 시황이랑 상관없이 가는 놈은 가고 시황이 아무리 좋아도 못 가는 놈은 못 가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황을 알고 있으면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종목이 빠지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시황을 보면 어느 순간에 타이밍이 오면 그동안에 손실봤던 거 만회했던 거 회복할 수 있는 한 방의 기회가 분명히 온다고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시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미쓰리가 보고 있다는 연합뉴스에서 아침 한 6시 정도 됐을 때 내놓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고 시황을 얘기하지만 연합뉴스에서 내놓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없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3월 21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했을까요? 나흘 연속 상승했으니까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슈들이 여전히 호재보다는 악재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인 거죠. 자, 하나씩 체크해 보면은요. 우선 첫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 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 뉴욕 증시가 상승했을 때는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다. 뭐 구체적으로 뭐 15개인지 11개인지가 뭐 논의되고 있다. 이런 카더라 통신이 나왔었죠. 제가 여러분들께 그거 그냥 믿으면 안 된다. 뉴욕 증시가 좋으니까 다 그렇게 좋아 보인다라고 했죠. 자, 결국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크렘린궁에서 대변인이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3월 21일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을 포위했고 우크라이나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했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 결사항전하겠다라고 했죠. 이 얘기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 리스크 이게 잔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압박하고 있는 거 계속 되고 있죠.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를 해야 될 것 같아라는 거를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공급 차질 우려감으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뉴욕 증시가 상승했을 때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죠. 그죠? 마치 협상이 잘 될 것처럼 얘기 나왔고 러시아의 돈줄을 틀고 있는 미국이 풀어줄 것처럼 얘기 나왔고 그런데 아니라고요. 러시아가 디폴트 되면 어떻게 과연 채권 이자를 납입을 했을까? 납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돈 어디서 나서 지금 미국이 돈줄을 쥐고 있는데 러시아 은행을 털었대. 그런데 그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3월 21일에도 내야 되고 3월 28일에도 내야 되고 31일에도 내야 되고 4월 5일 줄줄이로 계속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이 리스크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러분,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3%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50bp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개무시당했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시장에는 항상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잔존하고 있는데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데가 있다. 거기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요. 우와, 이제 모든 악재가 다 없는 것처럼 다 좋게 얘기하고 있어. 이제 증시가 다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똥멍충이라는 겁니다. 이날 3월 21일 날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첫 번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연준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 자, 필요한 경우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번 이상, 뭐 여러 회의라고 했지만 한 번이나 여러 회의에서 50bp로도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립금리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2.5% 정도 잡았을 때 이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중립금리가 한 2.5% 정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얘기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그렇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하물며 올해 안에 기준금리 3%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3%가 바로 중립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0bp 금리 인상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얘기한 거고요. 근데 금요일 날은 반영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월요일 날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도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미국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비둘기 성향의 발언을 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경로가 적절한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을 3번에서 6번으로 늘렸고 내년에는 2번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거 여러분 언제 나왔습니까? 3월 15일, 16일 3월달 FOMC 회의 결과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3월달 25bp 금리 인상을 했고 남은 연준 회의에서 매번 금리 인상을 해야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금리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5월 달에 양적 긴축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뉴욕 증시가 올라갈 때는 이런 게 우려되지 않다가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관하지 말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요. 3월 22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는요. 비둘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하다가 지금 뉴욕 연방은행 총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비둘기파예요. 그러면 3월 22일 뉴욕 증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전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한 데 이어 이날 22일은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4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어요. 5월 3일부터 5월 4일 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4월 달은요. 이 연준에 관련된 인물들,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뭐 연준 이사라든가 제롬 파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인터뷰하고 발언하고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네들끼리 막 들쑥들쑥 할 겁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로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어머 어떡해. 5월 달에 금리 인상 50bp 한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요. 50bp 금리 인상 해야 된다는 얘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뉴욕 증시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욕 증시가 또 하락하고 이러면은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50bp씩은 안 할 거야. 지난번에 3월 달에 FOMC에서 그랬잖아. 남은 연준에서 25bp씩 꾸준히 하면 될 거라고. 아마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5월 달에 대차대 조표 축소한대잖아. 그거 같이 동시 패션으로 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토닥토닥 거릴 겁니다. 그래서 50bp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증시 빠질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5월 3일, 5월 4일 날 진행되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안에 여러분 러시아가 뭐 디폴트 되니 뭐하니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또 막 술렁술렁 거리면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미래에 너무 베팅하지 마세요. 항상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3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안도됐다라고 평가를 했다. 그런데 그게 안도된 겁니까? 아니에요. 금리 인상은 증시의 악재입니다. 그러면 남은 연준 회의 동안 25bp씩 계속 6번을 금리 인상한데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올해 6번 못할 수 있어요. 전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누가 누구 맘대로 막 금리 인상을 막 하래요. 못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제가 참 이 전문가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증시 전망에 대해서요. 일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날, 뭐 이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뭐 내셔널 증권이라든가 에버코어 ISI 주식 파생 전력 헤드가 어떤 얘기하냐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한두 달은 주가가 오를 것 같다. 금리 인상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됐다. 개소리죠. 우리는 연준이 5월에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임을 알고 있고, 올해 중반쯤 양적 기축을 시작할 것도 알고 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알고 있는 것은 악재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누구 맘대로. 이날 당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네 맞아. 그래 한번 이번에 남아있는 FOMC 회에서 6번 금리 인상한다고 내가 너무 단정 짓지 말고 계속 변화되는 상황과 그 움직이는 그 경제 이슈들이랑 이런 거를 한번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뉴욕 증시는 이럴 수 있어요. 오늘 밤 뉴욕 증시는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주 나흘 동안의 뉴욕 증시 상승 때문에 피로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다가 뭐 러시아 디폴트 얘기도 나와 있고 여전히 많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지금 상향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랬을 때 뉴욕 증시는 혼조세 정도로 끝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어떠한 이 이슈들이 뭔가 여기서 더 악화되지 않는 한은 뉴욕 증시는 혼조세 혹은 뭐 뉴욕 연방은행 총재 발언으로 시장이 좀 안도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소폭의 상승 정도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황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예.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월요일 날 전강 후약을 생각했던 거는 나흘 연속의 피로감이고요. 그거는 너무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이제 주중에 나오는 시황은요. 뉴욕 주식시장이 장중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확인하기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단지 만약에 뉴욕 증시가 화요일 날 금리 인상 때문에 50bp 금리 인상할 거라는 것 때문에 크게 불안해한다면 시장에서는 비둘기파 성향을 갖고 있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 발언을 끌어올 거라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또
다시 테이블에 앉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혼란스럽게 해드린 건 아니죠? 예. 뭐, 시황이 그래요. 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지금 제가 몇 명의 사람 속을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꼼꼼하게 멘탈을 잡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